이론을 물론 많이 맞을수록 합격은 안정권인데 한 10개 이상 가능할까요? 가보죠. 자, 1번에 회계적 오류 중에서 발생한 다음 연도에 자동적으로 오류가 상쇄되는 오류를 자동 조정적 오류라고 하고, 되지 않는 걸 찾으랬어요. 되지 않는, 이거는 비상계적. 어쨌든 그럼 결국은 여기 1, 2, 3, 4 중에서 2, 3, 4번 2, 3, 4 이런 것들을 전문용어로 상계적 오류가 발생한 연도하고 다음 연도 2, 3, 4네 다음 연도에 자동 반대 효과가 생겨서 자동 조정되는 오류고, 1번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걸 비상계적 오류라고 하죠. 1번하고 또 하나가 뭐 있죠? 네, 이런 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분류 오류, 이런 것들은 비상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2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여기서 평가 손실이 바로 시가의 하락이잖아요. 그럼 끝났죠. 2번이죠. 그럼 나머지 1, 3, 4 얘네들은 감모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감모 손실을 다른 말로 하면 수량의 부족이잖아요. 수량의 부족. 거기에 해당되는 사료가 바로 1, 3, 4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걸 찾으래. 틀린 거. 단기 매매증권은 말 그대로 단기간 내 매매차익 목적이다. 당연하죠. 유가증권은 취득하고 나서 만기, 단기, 매도, 그리고 지분법 주식 중 하나로 분류한다. 맞죠? 주식일 때는 단기 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주식. 채권일 때는 단기 매매, 매도 가능, 그리고 만기 보유. 이렇게 분류하죠. 3.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 이때 미실현 보유손익이 바로 평가손익이에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 단기 매매 증권 평가손익. 맞죠? 당연하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이라야 자본,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죠. 다 맞으니까 답이 4번이네요.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도 매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또는 만기 보유 증권은 분류 변경이 안 됩니다. 이건 분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분류 변경 안 됩니다.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서로 분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쉽진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을 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되죠. 이런 내용 들은 적 있으세요? 이건 이론을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교재 잘 보셔야 돼요. 4번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랍니다.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 비용을 가산한. 맞죠? 맞죠. 만약에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 이런 게 있으면 차감. 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을 새로운 건물의 원가에 가산한다? 이런 규정은 없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디 갔어? 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장부에서 제거해야죠. 제거. 그리고 철거 비용은, 정확히는 순철거 비용은 단기 비용, 대개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반영을 합니다. 2번이 틀렸네요. 답이네요. 그리고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대상금액, 즉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뉴스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 원가의 배분이죠. 원가의 배분. 그 다음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당연하죠.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이 창출되는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 자,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이 원가에 포함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조 설비에 해당되는 건 제조 원가가 되듯이 무형자산 창출하고 관련된 무형자산 창출과 관련된 그리고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거지요. 5번 설명하니까 넘어가 버렸죠. 네. 어쨌든 5번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이때 영업이익이 어떻게 구하나 아셔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거기까지는 매출총이익 거기서 판관비를 빼면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죠. 결론적으로 판관비에 속하는 것까지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판관비가 아닌 건 영업이익에 영향을 안 미치겠죠. 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개발비에 대한 상각 무슨 상각? 판관비 세금과 공과 판관비 종업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판관비입니다. 그러나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영업이익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뭔 말이지? 이러고 있으면 이론서, 기본서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예정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부족 배부에 다른 말로 과소죠. 과소 배부에 5만원을 원가 요소 기준법. 이야, 이거는 처음이지 않나 싶네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 매출원가에 배부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랬는데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실제 배부액과 예정 배부액을 비교했을 때 과소 배부하라는 건 예정이 적은 거죠. 이게 과소 배부입니다. 그 다음 이 과소 배부를 이 배부 차이를 과소든 과대든 배부 차이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보통은 제공품과 제품 그리고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배분 매출원가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비례배분법이 있고 보통 이거죠. 그리고 전액 매출원가에 가감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되게 이런 식이죠. 되게 그래서 이런 것만 묻잖아요. 이런 것만 묻고 이 원가요소 기준법은 나중에 표준원가 계산에서 원가 차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걸 여기다 내면 안 되죠. 어쨌거나 만약에 보통 이거였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배부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배부해서 일단 그렇다 치고 또 가감할 때 이 과대나 과소를 해서 여기는 과소니까 과소로 할게요. 그럼 과소 배부를 재고자산 즉 제공품이나 제품 재고자산이잖아요. 제공품이나 제품은 재고자산이고 또는 매출원가 비용이죠. 매출원가에 가산하느냐 차감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가산이냐 차감이냐 과소 배부된 건 매출원가에 더해준다 빼준다? 사실 그것도 어려운 거죠. 여기는 뭐 더할 거냐 뺄 거냐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이거는 가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계정 구조를 생각해 봐야죠. 실제 차변 예정 대변이죠. 예정 대변이에요. 예정이 적어. 그럼 과소 배부 차이를 대변에 적어야 되고 매출원가나 재고자산 대체하면 차변으로 가야 되니까 가산이에요. 이론 시간 참조하셔야 됩니다. 기본서를 참조하시고 근데 여기는 중요한 건 이 5만원 배부 차이 중에 과소 배부 5만원 중에 매출원가로 가는 게 얼마냐인데 만약 보통 이걸로 했다면 첫 번째 방법을 했다면 과소 배부 5만원이었잖아요. 곱하기 8만원, 9만원, 12만원이니까 다 합치면 29만원이네. 맞죠? 29만원 분의 매출원가 12만원이 되는 거지. 요렇게 배부해야 돼요. 근데 안 떨어지죠? 이렇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는 근데 원가 요소 기준법 해가지고 원가 요소가 재료비, 농업비, 제조간접비잖아요. 그 이 원가 요소 배부된 지금 우리가 제조간접비 배부니까 제조간접비 요소를 기준으로 배부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결론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배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소배부액을 매출원가 부담액이라고 할게요. 그냥 부담액은 5만원 곱하기 요거 3만원, 2만원, 5만원이니까 다 합치면 10만원이죠. 10만원 분의 5만원 10분의 5 반띵이죠. 반띵. 그럼 25,000원이죠.
25,000원을 매출원가에 부담시키면 됩니다. 어려운 건데요. 이건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이건 처음 나오고 요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원가 요소, 즉 이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따로따로, 그 중에 제조간접비니까 지금 제조간접비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이다. 이런 게 있다. 네, 넘어가요. 팔자지 뭐, 그죠? 모든 걸 다 알고 하려면 사실 공부 많이 해야죠. 저도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아마 처음이라고 기억될 정도니까, 저도 문제 웬만큼 다뤄봤는데, 그죠? 처음이라고 할 정도니까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인데, 내년 예상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장치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원가 행태, 즉 고정비, 변동비 이런 건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2대고 한 대당 최대 생산량 10,000대고, 그리고 한 대당 원가는 2,000, 내년 예상은 24,000.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한 대당 최대 생산량, 그러니까 최대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한 대로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지만 내년에 24,000개를 하려면 한 대 가지고 안 되네요? 2대 가지고도 안 되는데 한 대 더 있어야 되겠는데요? 한 대당 10,000대니까 2대 가지고 20,000대, 20,000대 넘어가면 하나 더 있어야 돼. 요렇게 관련 범위, 일정 범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일정한 이 계단 모양, 단계 배부, 요게 바로 준고정비죠. 준고정비,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4번. 준고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고정비. 자, 어쨌든 좀 잘려 보이죠? 잘려 보여. 위에서 줄여야 되는데, 위에서 좀 줄여볼까요? 줄여보면, 이렇게. 계단 모양이 보이죠? 계단 모양. 한글 파일,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계단 모양. 그냥 일정 범위 없이 계속 일정하면 고정비죠. 이거는 변동비, 비례비죠. 얘는 준 변동비죠. 조업도가 0일 때도 원가가 발생하는 준 변동비. 3번은 준 변동비. 밑에 또 이게 써있네. 어쨌든 준 변동비입니다. 1번은 변동비, 비례비. 2번은 고정비. 3번은 준 변동비, 혼합원가. 4번은 준 고정비. 됐죠? 8번.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원가나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네, 답 나왔죠? 이건 뭐야?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왜 여기서 나와? 니가, 그죠?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건 아니고. 얘가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으로는 적히지만 매출원가에 안 적히고 제조원가고 할 때 안 나오잖아요. 기말 제공품 제품, 기말 기초 제공품 제품, 총 제조원가, 재료비, 동업비, 제조간접비 다 오죠. 제조원가에. 그 다음 종합원가 계산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틀린 거. 선입선출법은 평균법보다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 일단 맞죠? 지난달에 작업하던 걸 먼저 이어서 작업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죠. 원가의 관리 통제 면에서는 유용하다. 맞고. 2번 평균법은, 이건 선입이었고 1번은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순수한 단기 원가만으로 계산한다. 아니죠. 이건 선입선출법 얘기하는 거죠. 먼저 투입한 걸 먼저 완성한다고 가정하는 게 선입이죠. 근데 평균법은 지난달에 투입했든 이번 달에 투입했든 안 가리죠. 그냥 합쳐서 하는 거죠. 차변퉁, 대변퉁 치는 거. 뭔 소리야? 이론 시간 참조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답이고, 한번. 기초제공품 원가에 대해 평균법은 기말에 배부하지만,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투입 원가를 기초랑 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한다는 얘기죠. 합쳐서 하니까 합친 금액이 완성품에도 있고 기말에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맞고. 선입선출법은 기말에 배부하지 않는다. 맞죠? 이건 또 뭔 소리야? 선입은 무조건 기초가 먼저 완성된다고 보는 거죠. 선입은 기초부터 완성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에 기초가 갈 수는 없죠.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똑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건 회계 1급 때부터 여러 번 하던 내용입니다. 기본 전제 중에 하나예요. 쉬운 거예요. 그 다음 자료에서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냐?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5%로 가정해라. 기초, 기말, 착수, 완성 이럴 때는 제공품 계정을 잽싸게 그리면 간단하죠. 제공품 계정을 잽싸게 그리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을 하나,
가져올게요. 그래서 제공품 계정. 너무 큰가? 어쨌든 큼직하고 좋죠? 자, 제공품 계정. 차변의 기초 수량. 기초가 200개. 그리고 차변에 새로 착수된 게 오죠? 착수된 게 어디 갔니? 800개. 그리고 대변에 원래는 완성된 게 오고, 그리고 기말이 오잖아요. 요거죠. 기말이 여기는 50개네. 완성은? 완성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와 있어. 900개. 차변 1000개, 대변 1000개 돼야 되는데 900개네? 그러면, 그리고, 자, 나머지가 공손이 되는 거죠. 공손 50개죠. 자, 완성, 공손. 이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공손이 50개인데 문제는 이 중에 정상이 몇 개냐 이거죠. 근데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5%. 그 완성품이 900개. 그 중에 5%면 9, 5, 45, 45개. 45개가 정상. 비정상은 5개. 그쵸? 1번. 그 다음에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의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과세표준 계산할 때 상각률을 5%로 계산하는 게 뭐 있냐요? 5% 뻔하잖아요. 건축물은 5%고 나머지는 25%죠. 건축물은 5%. 건축물은 장기간 사용하니까 1과세기간에 5%. 1과세기간 5%니까 1년에 10%. 그럼 총 100%가 되려면 10년. 20과세기간.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25%입니다. 얘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내용뉴수가 짧잖아요. 건축물은 길어요. 건물 플러스 구축물. 건물 플러스 구축물. 왜 이래요? 건물 플러스 구축물 5%. 11번. 부가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러니까 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 뭐 사업자 등록이나 뭐 세금계산서 주고받고 세액 신고 등은 각각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 납부만 하겠다. 납부만. 세금계산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각자 하고 납부만 한 군데서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잖아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세를 일괄하여 납부잖아요. 납부 또는 뭐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받을 수 있죠. 같은 겁니다. 맞죠? 기본적인 뜻입니다. 2번 좀 어려울 수도 있죠. 2번 어려울 수 있어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법인의 본점이나 개인은 주사무소가 됩니다. 다만 법인은 지점도 할 수 있어요. 결론은 본점이나 지점 아무데나 해도 돼요. 다만 개인은 주사무소에서 해야 돼요. 이런 것들 헷갈리죠. 읽으면 좀 헷갈립니다. 원래 외워야 돼요. 근데 법인은 본점, 지점 선택할 수 있고 지점은 개인, 주사무소, 주된 사업소. 그 다음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아니라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예외 또 하나 있는 게 사업자를 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서는 등록번호 하나입니다. 등록번호 하나로 세금계산서를 몰아서 주고받는 거고 한 군데서 주사업장에서.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등록번호 각각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거 각각입니다. 납부만 한 군데서 하는 거죠. 답이고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소득세법.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부가세 3개, 소득세 2개죠. 자, 소득세 과세 대상은 종합소득과 퇴직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 과세하죠. 물론 종합소득에는 다시 2, 배, 사, 금, 연, 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기, 기타 소득, 연금, 기타 소득이 있죠. 2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개인. 소득세는 개인이잖아요.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 맞죠?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 납세 의무 범위를 한정한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 맞죠?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합니다. 미열거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비슷한 건 과세하겠다. 이자가 아니어도 이자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죠. 그럼 1, 2, 3번 다 맞으니까 답은 4번이네요.
자, 종합소득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맞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죠. 분리가 아니라 분류과세입니다. 분리는 일부 소득을 다른 소득에서 떼내서 따로 계산, 일용근로라든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복권 당첨소득 이런 것처럼 따로 떼가지고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과세 의무 종결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분류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실적 기준으로 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합니다. 맞죠? 전년도 납부액의 2분의 1. 그 다음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고요.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분납할 수 있죠. 중간예납 확정 때 모두 적용받고 모든 사업자는 의심하고 봐야 돼. 모든 이런 말 나오면 웬만하면 틀릴 거예요. 모든 사업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것은 많이 듣던 얘기죠. 그리고 그 부속서류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본다. 모든 사업자 이게 아니에요. 요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 우리 많이 하던 거죠. 우리는 복식부기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건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재무상태표 등등을 다 신고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본다. 맞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근데 모든 사업자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럼 그거 말고 뭐 있냐? 이거 말고 또 하나 이제 저같이 돈 못 버는 사람. 저같이 돈 못 버는 사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는 복식부기 이런 걸 작성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경비율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몇 퍼센트 비용을 인정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런 거 제출 의무 없어요. 어쨌든 그럼 답이 3번. 그 다음에 뭐시기냐?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 1000원 미만. 이자소득은 1000원 미만도 합니다. 1000원 미만인 경우와 그리고 중간예납할 때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징수, 소액부징수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18년도 현재 연매출 2억 원인 개인음식점 과세 이용장소 아니고요. 이 과세사업자가 부가세법상 의제매입세 공제율로 오른 것은 올해 개정된 건데 이거? 개정된 건데? 누구죠? 원래 2468이잖아요.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그죠? 2468. 즉 제조업. 그냥 제조업은 2. 즉 원래는 102분의 2인데 2만 외워도 되죠. 또 중소제조업. 중소제조업은 4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업. 여기 또 4죠. 그래서 중소제조업과 과세유흥업을 같이 외우면 되고 그리고 음식점 중에 법인음식점. 법인음식점은 6이죠. 106분의 6. 그리고 마지막 개인 음식점은 8이죠. 2468. 원래 이거잖아요. 원래 이건데 올해 추가된 게 이거죠.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9로 인정해줘요. 이건 2019년까지 2년 한정으로 2018, 2019에만 해당되고 그 다음 없어질지 또 연장될지는 모르겠지만 한시적인 거예요. 원래는 2468만 있었었죠. 자,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까지 해서 지금 이번 회차의 세무 문제 회계 원가는 원가고 세무 문제로 볼 때는 그래도 좀 평범한 거. 이 정도는 훌륭하게 쉽게 나온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 정도는 웬만하면 10개 이상 이렇게 맞아줘야지 이제 공부 제대로 했다 이거고 10개 안 나오면 공부 좀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웬만하면 10개 넘을 수 있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세무 1급으로 갈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문제는 10개 이상 맞출 수 있게 부지런히 파이팅 하셔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풀이 77회 기출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